MSG-010 더블 제타 건담은 무조건 화력이 제일이라는 전함 거포주의를 상징하는 기체로 기동사 건담 더블 제타의 주인공 주도 아시타가 주로 탑승한 기체입니다. よ、俺自動アシタダブルゼータで出る。 당시 모빌슈츠는 무버블 프레임이 중심이 된 2세대, 변형기구를 탑재한 3세대, 뉴 타입 대응 기능을 갖춘 4세대가 나타나는 등 보통 같으면 수세기에 걸쳐 나타날 변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작품적으로 보면 그만큼 전쟁의 양상이 심각했던 것이고, 작품 외적으로 보면 그만큼 건프라가 불티나게 잘 팔렸기에 신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정이 필요했다는 얘기겠죠. 여하튼 이렇게 발전이 빠르다 보니 그리프스 전역의 최신의 기체인 제타 건담마저 작품 후반에 나타난 신형 기체들에게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과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는 엑시즈의 기체들이 지닌 고화력에 대응하는 것도 있었죠. 기동조사 제타 건담에서는 네오지온이 판정승을 거두어 이겼지만 지구 연방군과 비교하면 전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기에 이를 힘으로 극복하고자 기술 개발에 매진했고, 그래서 햄머나 도벤 울프 같은 고화력 기체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응할 제타 건담의 후계기는 그 이상의 화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요. 첫 등장 때 운석 뒤에 숨은 적을 운석째로 잘라버리는 장면은 이 기체의 컨셉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설정에 의하면 더블 제타 건담의 기획은 제타 건담보다 무려 2년 정도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제타 기획의 6번째 기체로 세타 건담이었죠. 에우고에게 인도할 때 제타 건담을 능가하는 기체라는 뜻으로 더블 제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이래서 제타 건담의 후계기로 착각하지만 사실상 완전히 별개의 개념의 기체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퍼스트 건담의 파워 버전으로 개발되던 기체지만 에우고가 대기권 돌입이 가능한 기체를 더 원하는 바람에 개발이 늦어졌죠. 개중에는 애너하임의 내부 정치, 자재 조달 문제 및 비용 문제로 인해 제작에 지연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기체 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화력을 담당하는 제네레이터와 메가 콘덴서의 실용화였습니다. 이후 그리프스 전역의 상황이 악화되자 다시 개발이 진행되지만 개발이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그리프스 전역이 끝나버리는 바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은 제1차 네오지온 항쟁부터였죠. 기본 컨셉은 제타 건담과 마찬가지인 가변기체에 분리, 합체란 개념을 넣은 것입니다. 당시 분리, 합체란 개념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라 완굴리에 넣은 것이고 따로 별도의 설정이 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적이지 않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후 토미노 감독이 빅토리 건담을 제작하면서 분리, 합체란 개념은 파손된 부분을 쉽게 교차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가 설정을 넣었죠. 초창기 시작기는 상반신, 하반신이 각각 전투기로 변형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는 기체 구성에 충분한 출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이후 개수 과정을 거치면서 파일럿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코어 블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사실 이건 에오고에겐 당연한 선택이었죠. 가뜩이나 파일럿이 부족한 판에 카미유, 크와트로 같은 에이스 파일럿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체는 3개로 분리되고 분리된 각각의 파츠에 제네레이터를 넣고 3기가 합체했을 때 모든 제네레이터를 연동시키는 방식을 취하죠. 이것이 더블 제타 건담의 엄청난 화력의 비결입니다. 단 아무리 출력이 좋아도 모든 무장이 고출력이기 때문에 장기전엔 적합하지 않았죠. 작중에서 주도는 전황에 맞춰 제타 건담을 타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향은 꼭 더블 제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슈페리얼 건담 등 고화력 기체들의 공통적인 문제죠. 아무로레이는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뉴건담같이 출력은 낮지만 장시간 전투가 가능한 범용성 있는 기체를 몰죠. 등 뒤에 있는 2기의 엔진은 함선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장갑도 건다리움 간마를 여러 장 겹친 구조입니다. 근거리에서 모빌슈츠가 폭발해도 버텨낼 정도죠. 이후 45화에서 빔 코팅을 입힌 뒤에는 빔도 어느 정도 튕겨냅니다. 오히려 양팔의 바인더가 특이합니다. 이외로 실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변형 시 주의계 기능이 주고 실드 기능은 보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다고 합니다. 인터페이스에는 간이 사이코미 시스템인 바이오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타 건담에 탑재된 것을 개량한 것으로 뇌파를 수신하여 기체 제어에 도움을 주죠. 참고로 뉴타입 능력이 낮은 사람이 타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풀을 잃어버리고 분노한 주도가 사이코 건담 마크2로 격파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던가 최종화에서 더블 제타가 벌인 여러가지 기적은 바로 바이오 센서 덕분이죠. 다만 제타 건담에서 카미오가 정신 붕괴를 일으킨 것을 감안하여 더블 제타에는 리미터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머리에 있는 하이메가 캐논은 기체의 최대의 특징으로 무려 콜로니 레이저의 5분의 1의 출력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주세계 기체의 내장형 장비 중에서는 최고 성능이라고 봐도 좋겠죠. 모든 출력을 끌어내어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발사하면 메가 컨덴서에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당연히 제너레이터가 충전될 때까지 기체가 가동 불능이 되지요. 이후 콘덴서를 개량하여 완전 작동 불능이 되는 사태는 겨우 피합니다. 최종 결전 때는 지우도의 산염에 반응한 바이오 센서 덕분에 전격 출력을 오버헤어 발사하는데 이때 폭우와 뿔이 녹아내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때는 큐베레이가 사이코뮤 발열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뉴타입 전용 기체 혹은 보조 장비가 달린 기체끼리 싸운다면 기체의 성능보다는 뉴타입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하이메가 캐논 정도는 아니지만 더블 빔 라이플도 강력합니다. 손에 있는 커넥터로 에너지를 끌어오는데 출력이 높기 때문에 끌어오는 에너지량도 상당히 많은 거죠. 설정에 의하면 메가 바주카 런처와 같은 화력을 지닌 빔 라이플이라기보다는 메가 입자포와 같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빔 라이플처럼 연사까지 가능한 사기 무기죠. 단 포시는 200회 발사할 때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하이퍼 빔사벨은 일반 빔사벨의 3배 이상의 출력이며 길이도 1.5배 깁니다. 앞서 말했듯 운석도 마구마구 베어버리죠. 뒤에 장착한 채로 캐논 모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위력은 더블 빔 라이플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미사일 런처를 가지고 있어 거점 제압에도 용이하다고 하지요. 총평하자면 민첩성, 기동성, 출력, 장갑 등 모든 면에서 당대 최고의 기체로 작중에서 성능이 우위인 기체는 퀸만사와 사이코 건담 마크 2뿐입니다. 열악한 애우고를 위한 결전병기를 할 수 있죠. 이후 최종 결전에서는 기체 각부 12개 부분에 추가 장갑을 장착하고 슬라스터를 증설한 풀라머 더블 제타 건담이 됩니다. 최강급 기체인 도벤울프 퀸만사와 싸워 이긴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강한 더블 제타지만 장점에 비해 단점도 뚜렷한 기체입니다. 출력이 너무 무식해서 다루기도 어려운 반면 변형기구로 인해 관절 내 구성은 약하기 때문에 정비하기 어려워요. 그 아스토네지가 힘들다고 할 정도니 말 다했죠. 파일럿 따라 기체 성능이 제각각으로 달리 발휘되기 때문에 최강의 기체라고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25화에 잠깐 탑승한 이노 제타 건담을 타다 고전하는 주도를 구하는 대활약을 펼칩니다. 30화에 탑승한 루루카 슈퍼 로봇 대전에서 너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미로 이미지가 좋게 된 인물인데 실제로는 성격이 정말 안 좋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정식 파일럿이자 신생 에어고대 넘버2이기도 하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짤방 모빌슈는 파워가 아니라 기동성이다 에서 탑승한 게 바로 루입니다. 그리고 엘피플 애초에 뉴타입 전투병기로 키워졌기 때문인지 정말 잘 싸웁니다. 다만 주도는 풀을 파일럿으로 쓰고 싶지 않아 했죠. 이미 자기들이 파일럿이 된 것도 충분히 막장인데 10대 초반인 애를 사륙의 도구로 쓰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동생인 리나가 겹쳐 보인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요. 그리고 비차, 문제의 인물이죠. 이 녀석은 주도가 영웅이 된 이유는 기체빨이라면서 더블 제타를 무단으로 타고 나갔다가 우주색이 최강급의 기체를 격추당하게 할 뻔했습니다. 물속에서 버녀를 키는 바람에 버녀가 침수되었고 덕분에 이 작품 최고의 현모양처 엘이 비차를 지키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동네북이 되어야 했죠. 여담이지만 이때 주도가 비차가 쓸모없는 기체라고 평가한 백식을 타고 나오는데 주도는 백식으로 엄청나게 잘 싸웁니다. 이 기체는 한국의 올드 건프레 유저에게 각별한 기체입니다. 당시 3,500원, 일가족이 짜장면 외식을 할 정도의 가격으로 나온 제품이 제법 괜찮았거든요. 그냥 만들어 세워놔도 박력이 상당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형화는 의외로 뒷전인 제품인데 이유인즉 작품의 인기가 좀 애매한 데다 변형기체이므로 여러가지 무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MG1.0은 겉만 보면 괜찮은데 무거운 무장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훗날 스토퍼란 장치가 도입되면서 겨우 가능해진 기회죠. HUC는 원작의 프로포션을 카도키 특유의 직선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육중한 질량감이 사라진 건 넘어가더라도 왼손으로 빔사벨을 줄 수가 없었죠. 이 기체는 빔라이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빔사벨은 반드시 왼손으로 써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제품화는 무려 2017년에 나온 버카에서 이루어지죠. 이건 오로지 유니콘을 쓴 후쿠이 하루토시의 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의 마스터 그레이드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기체를 디자인할 사람은 그 유명한 나가노 마모루였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의 반다이는 장난감으로 만들기 어려운 나가노의 디자인을 아주 싫어했기에 장난감 제조업체인 TT 브레인에 제품을 의뢰한 후 고바야시 마코토가 여기에 디자인을 입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체죠. 당연히 장난감도 특성이 강해서 일부 건담 팬들의 눈밖에 난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평상시에는 G4트리스 운용되거나 코어탑, 코어 베이스로 분리되어 운용되는데 만약 전장에서 이 둘이 합체하면 코어 파이터 하나가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좀 위험한 상황이죠. 소설판에선 이로 인해 리나가 위험에 빠지기도 하죠. 또한 코어탑의 기수는 빔 라이플로 변형하는데 만약 이걸 지상에서 운용하면 안에 탄 사람은 놀이기구를 탄 꼴이 됩니다. 게다가 빔 라이플 자체가 소모품이고 실제로 작중해서 파손된 적도 있는데 만약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점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서 그런지 이후 별의별 건담이 다 나오는 마당에서도 이런 변신을 하는 건담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